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유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정을 좀 보였죠. 역시 유가가 이 증시에 지금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가에 대한 향후 전망,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호전되면서 전반적인 증시가 최근에 반등세에서 한풀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다시 추가적인 약세장의 재진입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건강한 조정, 다시 오르기 위한 에너지 응축의 건강한 조정인지, 이 문제도 좀 자세히 방향성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고요. 이런 가운데 엔화약세 피해주, 역시 저희 시간을 통해서 미리 좀 경고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은 이쪽이 좀 약할 것이다 했는데, 자동차 부품주 등 주요 엔화약세 피해주들은 여전히 주가 움직임이 부진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할 때는 IT 부품주도 이 엔화약세에 좀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핸드폰 부품주,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IT 부품주 쪽과 장비주, 이런 종목들에 잘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이 좋은 이유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볼 필요도 있는지도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월드컵 현재 2회 대회 2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잠시 후에 직접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었던 베스트 3 종목 선정하고요. 주가 정밀 분석 그리고 관심 종목 제시합니다. 시장 하루하루가 요즘 만만치가 않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의 집중력,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과 함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3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서구 부장, 그리고 이승원 파트너, 김동엽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3명의 전문가하고 또 시장 얘기를 이제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좀 호전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죠. 이승원 파트너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일부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현상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약간의 시장의 위험자산도 회복을 보이고 있고. 이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고, 특이한 건 실물 자산에서 이제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한 쪽에서 조금은 덜 민감한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금과 원자재 시장에서 이 두 가지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 이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에 대한 쪽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쪽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바닥권에 대한 쪽이 왔기 때문에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에 대한 쪽을 준비하는 쪽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행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디커플링이 되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좀 채권 가격은 여전히 강세.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고, 네네. 또 주식시장도 조정을 보이고 재밌는 있고. 거는 이제 달러 아까 얘기했던 구리 가격도 오늘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같이 밀리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급등하는 상태에서 유가가 이제 또 빠져줬다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EU와 또 지금 보게 되면 영국 간의 이제 협상, 브렉시트 관련된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타결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밀리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밀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도 같이 밀리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구리 가격은 회복되는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그 시장의 회복을 베팅하는 쪽과, 그리고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쪽에 베팅하는 쪽에 대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터뷸런스라고 하죠. 난류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과 막 그 차가운 물이 막 섞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이런 타고 할 때 막 기름. 막 그런 과정 속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서로 뷰가 엇갈리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김동엽 부장도 이 문제 같이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안전자산하고 그다음에 이 위험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뭐 이 원자재가 이제 위험자산이고, 채권이라든지 또 환율,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있어서도 뭐 일본 엔화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데, 원래는 같이 얘네들이 동행하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상황이. 그죠? 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든지 거의 다 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거의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막 발표된 이후에
뭐 각국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완화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신원 가능성이 그다지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국채 수익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 며칠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것은 어떤 그 채권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뭐 그 원활한 좀 뭐 수요가 늘었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뭐 돈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3월이나 4월쯤에 있을 법한 금리 하락에다가 또 베팅을 하는 그런 어떤 투기성 매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내려가도 똑같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역시 투기성 수요가 가미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양면성이 모두 다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저희 출연한 전문가에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죠. 최근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강세, 그러니까 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걸 의미하죠. 이게 유동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위험 자산 대비해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주변 요건이 불안정한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강한 건지, 그래서 증시의 독이냐 악이냐 이걸 문제 물어봤는데 어제 나왔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문제가 오히려 증시의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호 부장도 이 문제를 좀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 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선호 심리가 아직도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 호조 현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확실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유럽이 다시 또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펼치고 또 일본도 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경기 부양의, 바로 이 점에서 채권 가격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더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채권 시장에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요? 가능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그래요? 더. 한 번쯤은 더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이미 최근 3일 동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도 한 번쯤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채권 가격 동향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라면 역시 증시라든가 경기 동향 여기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에 바닥을 찍었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내려갈 구석은 없느냐 이것이 확실시 된다라면 분명히 자금 베팅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잠깐 첫 번째 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제가 유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가의 차트 흐름부터 잠깐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바닥은 이중 바닥 형상을 보이면서 이중바닥, 첫 번째 거죠. 이중바닥 현상을 보이면서 지금 많이 바닥에서 탈피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서 재고 부담이 있는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이미 찍었으면 재고에 대한 손실 부담이 이제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이 첫 번째 유가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옆에 구리와 주석이 있죠. 산업 동향에서 보면은 중국의 경기 판단할 때 이 구리와 주석으로 첫 번째 요인을 삼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흐름. 그리고 그 아래쪽 니켈과 아연 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도 경기 동향을 살필 때 첫 번째 요인으로 좀 삼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거의 비슷한 동향이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알루미늄과 납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금 동향에서 이 위험 자산 쪽으로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이 현상이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우리나라 포스코가 왜 올라갔나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동향도 중요하지만은 첫 번째 요인으로 꼽는 것이 중국에서의 판매 가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해 철근 가격이라든가 중국 열연 코일 가격이 이미 거의 비슷한 가격 현상으로 바닥권에서 툭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험자산, 안전자산에서 그동안 완전히 이렇게 거의 안전자산 쪽에 있던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글로벌 자금 동향인데요. 글로벌 ETF의 자금 동향이 1월 말부터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4주 전이죠. 4주 전에는 ETF
전반적으로 보면 ETF와 넌 ETF 둘 다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신흥국 쪽인가요? 네, 신흥국 쪽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쪽을 보는 건데요. 계속 유출됐다가 2주 전부터 지금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넌 ETF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걸 메꿔줄 만큼 이쪽으로는 돈이 안전자산에서 옮겨오고 있다는 이 신호. 이것이 두 가지로 결합된다라면은 원자재 가격이 이러한 동향과 함께 맞물린다면은 위험자산 현상 쪽으로도 어느 정도 자금이 이동되면서 바닥 형성이 분명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성호 부장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시장이 워낙 뭐 불안하고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갖다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요. 네네. 아까 철강 가격을 보니까 이전에도 철강 가격이 많이 밀리다가 기술적 반등을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그다음에 또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1년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그야말로 많이 밀린 거에 따른 그 기술적 반등 수준 정도라고 한다면 네네네. 이게 결국은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과연 이들 상품들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이건 좀 의문이 되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요. 제가 그동안 책에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재재 가격은요, 추세를 돌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추세 진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상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추세 진행이 강하게 되겠지만은 일단 하락 진행을 멈춘 그 자체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만으로도 이렇게 자금 동향이 ETF 쪽으로도 자금이 이렇게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의미는 분명히 두고 우리가 증시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 한번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또 있는데요. 준비하고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예, 우리나라의 증시 그러면 한번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동향인데요. 외국인 과연 언제 들어오느냐 2주 전까지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외국인이 간헐적으로나마 매수 전환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금 동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예, 거래소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이 그동안 저 아래쪽에서는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뭐 40매칠 뭐 계속 돌파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 간헐적으로나마 외국인이 저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위험자산 쪽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좀 파악이 되는 바이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선물 동향 쪽, 옆에 거요. 선물 동향 쪽에서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이러면은 외국인의 자금 동향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CDS 프리미엄이죠. 예, 전 고점대에서 밀려서 내려오는 그 위치와 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현상이 2주 전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판단해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1850선에서 반등이 치고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저점은 쳤다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오늘의 생각입니다. 조정의 상황은 어떤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더 확대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호 부장의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성원 파트너가 보기에도 이 지면제 내용, 그러니까 아까 원자재 가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연 설명할 게 있나요?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놓고 보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철강이라든가 이 석탄, 특히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망할 기업은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무한정으로 재고를 쌓고 가격 경쟁을 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이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을 놓고 감안한다라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발 디플레에 대한 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디플레에 대한 감소가 나타난다라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공급의 수요에 대한 그 촉발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이 공급에 대한 쪽에서만 감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그 원자재 국가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이 크게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쪽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증시의 조정의 성격을 분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제가 모두에서 발언했다시피 이번 조정이 건전한 어떤 건강한 조정이라면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다시 위험 신호
그러니까 증시가 재차 조정권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조정 시그널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내일에도 좀 줄여야 되겠죠.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증시의 조정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대외적인 변수부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유가 문제가 역시 또 좀 불거지고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유 이 선물 시장의 가격 동향을 본다면 다시 크루드 오일 선물이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지금 이제 밀려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에 3.8% 급락하고 있고요. 브렌트 오일 선물 가격 동향도 4%, 오늘 아침에 5% 내외의 급락세에 이어가지고 오늘 현재 시간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동혁 부장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유가가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예. 결국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기술적 반등 의미 이상으로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지난번에 유가가 반등했었던 원인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미국의 강추위로 인해서 원유 재고가 다소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가 사우디랑 러시아 쪽과 뭐 감산 협의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뉴스화되면서 굉장히 폭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2, 3일 조금 더 연결이 되면서 유가가 한 6, 7달러 선에서 5달러 선 정도까지 내외까지 좀 올랐는데요. 이제 감산 협의라고 하는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협의가 아니고 협의만 계속하면 지치겠죠. 합의가 돼서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뭐 여러 이제 산유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뚜렷한 뭐 어떤 그 결과라든가 감산 합의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은 갈수록 이제 전 세계 투자가들을 좀 지치게 할 것이고요. 이거에 따른 이제 실망 매물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가 근본적으로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한 두세 번 정도 다시 바닥권을 좀 터치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러시아의 그 어떤 그 국영은행인가요? 거기서도 컨틴전시 플랜으로 해서 유가 한 25달러 수준을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뉴스도 단신으로 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유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원 파트너도 보기에 뭐 위험 자산의 대표격 상품이죠. 네네. 위험 자산의 아주 뭐 요즘에는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유가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최근에 그 유가에 대한 반등을 이끌었던 거는 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근데 이 감산에 대한 합의는 3월달에 있을 긴급 그 오펙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시장에 전해지는 소식에 의해서 급등도 했다가 어제처럼 급락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질 겁니다. 어제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란 석유 장관이 150만 배럴 수출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감산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발언과 함께 더불어서 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동안의 유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 좀 이렇게 되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쪽과 누구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쪽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쉽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쉽게 추세에 대한 부분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뭐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도 자본 통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자본 통제 지금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본 통제 쪽에 들어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고 나와서 감산 이슈에 대한 쪽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오펙 국가들 중에서 계속해서 포기하는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유가에 대한 흐름도 25불 전후 이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25불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이제 기부업하는 그 포기하는 국가들에 대한 쪽이 나타나면서 또 방금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또 쉽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가에 대한 수준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30%에서 1불만 움직여도 사실은 3%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불이 움직이게 되면은 6%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그 사실 금액에 대한 폭은 크지 않은데 착시 효과,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착시 효과에 대한 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유 가격 동향 자체가 요즘에 이머징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또 내지는 뭐 남미 국가, 뭐 중동 산유국,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결국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갖다 다시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간에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원유 가격이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이서구 부장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건 아까 다 상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망만 얘기해 주시죠. 예, 26불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34불이라 이거 엄청난 급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그 차트라고 하죠. 퍼센테이지 차트로 비율로 하면은, 볼 때요? 예, 비율로 보면은 이게 30% 가까운 상승이니까요.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바닥권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변동성, 퍼센테이지 변동성이 클 때에는 과거 경험상 바닥권을 형성을 했었다. 거기에서 더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을 했었다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는 바닥은 이미 찍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과연 오늘 시장의 조정, 거래소가 이제 닷새 만에 그 조정을 보였는데 조정 장세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건강한 조정, 그러니까 다시 오르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인지 이 방향성 문제를 이제부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김동엽 부장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저께 나와서도 비슷한 그 모양의 그래프도 좀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그래프 2014년과 최근을 좀 비교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2년 전 그래프랑 지금 현재 그 거래소 그래프를 이제 혼합을 한 그런 그 합성 그래프가 되겠는데 모양을 보시면 조금 재밌다고 느끼실 정도로 거의 계절적인 요인과 그 월별적인 어떤 변동성이 거의 많이 좀 그 합치를 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이 끝나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재작년 2014년 2월 차트가 이제 미리 예상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2월 달에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재작년의 모습이 되겠고요. 저는 궤적을 2년 만에 조금 그 추적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조금 어떤 그림상으로 보면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다음 주에 이제 길게 있는데 그 동안에 일주일 정도 중국 시장도 휴장을 한다라는 거. 그 뒤에는 조금 현재 1월 달 그 변동성 컸던 시장에서 조금 여진이 남은 시장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폭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은요? 조정폭도 크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상승폭도 크지 않은 그런 시장을 좀 예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2월 증시 전망을 할 때 김동엽 부장은 이번 2월 달에 고점을 한 1980포인트 정도까지 전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적지 않은 폭인 것 같은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가에 대한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된다든가 그런 돌발적인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점을 찍는 순간 아마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바로 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네, 이승원 파트너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조정이 다시 조정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약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충분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다. 어느 정도 짐작을 보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새로운 악재에 대한 쪽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악재가 없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악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에 대한 쪽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였는데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도 지금 마무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에 대한 과정도 예상했던 대로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새로운 악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한 쪽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쪽이 심리적으로 반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그 다음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으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새로운 악재가 없다라면 시장에 대한 쪽은 또 쉽게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서구 부장도 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죠. 예, 설 명절 좀 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향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예상되지만은 이미 바닥을 찍은 흐름에서는 향후 아래냐 위냐 쪽으로 생각하면 위쪽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점. 그 부분은 앞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동향이 위험자산 쪽으로 더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동안 국내 기관에 의한 장세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는 상승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장세는 좀 더 가기 위한 뭐 하루 이틀의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래소 쪽의 조정폭 대비해서 역시 중소형주가 집중되어 있는 이 코스닥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도 작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죠. 역시 뭐 거래소 쪽의 실적 부진, 또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 등, 또 엔화 가치 약세 등 이 많은 이슈들이 거래소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나 뭐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그 거래소의 부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도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원 파트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그 상태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대한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중형주 섹터 단에서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 8월달 고점에 대한 쪽을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 대한 쪽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쪽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빠르게 바로 회복하는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1인 가구, 이제 우리가 1인 가구 고령화 이런 테마에 대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BGF 리테일이라든가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바로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건자재 쪽에서는 한샘 같은 경우가 또 바로 회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다 대부분 또 회복을 하는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본다라면 여전히 중소형주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실적이 잘 또 보게 되면 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부각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거를 본다라면 중소형주 중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강세 이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스닥도 직전 고점이었던 690포인트만 가면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물 여지없이 나오고요. 또 그쪽부터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맨날 막히죠. 뭐 박세진 PB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 나스닥의 상승과 그다음에 중국 증시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코스닥도 결국은 전고점 넘기가 어렵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글쎄 뭐 현재까지는 그분 예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엽 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던 거는 뭐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 다 빠지는데 중국 상해 증시만 나름대로 한 2%대 상승을 가져왔고요. 장중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상해 증시 강할 때 보면은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 연관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게 최근 분석 결과였거든요. 그런 모습이 뭐 아마 중국 시장이 오늘 오른 게 일부 유동성이 조금 더 공급이 되는 부분하고 춘절 연휴를 앞두고서 뭔가 시장에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게 아마 좀 특별한 이슈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역시 그런 그 배경에서 볼 때도 코스닥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전 고점 69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살짝 넘어가면 또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그 위쪽은 좀 부담이 좀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어떤 큰 시황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좀 분석을 마치겠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현재 들었다시피 뭐 중론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뭐 크게 확대되고 긴 기간에 이어지면서 다시 약세장 진입의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뭐 단편적이고 제한적 구간 내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과 업종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예고해드렸다시피 역시 이 엔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 또 전방 산업인 완성차 그리고 기계 또 코스닥 쪽에서는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여행업종 등 이 엔화 약세 피해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이번 주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당초에는 IT주도 일부 좀 이 피해를 좀 우려 좀 했었는데요. 이 중소형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IT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런 IT 관련주들이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서구 부장이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은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 분명히 수출 관련 기업들에서는 큰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속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율 효과, 즉
원하든 원화가 약세가 난다면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날 거다. 이게 좀 약간 좀 깨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부품 그리고 현지 공장, 부품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외에 많이 공장을 준설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도 근데 현지 해외 현지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환율 효과에서 어느 정도 좀 그 혜택을 크게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좀 늘어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입 가격 바로 그것이 또 오히려 부품 같은 경우는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 두 가지 섹터에서 놓고 보면은 자동차가 오히려 환율 효과를 덜 보게 되는 그리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좀 악재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 영향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면은요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인데요 외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좀 예전 얘기지만 22%에서요 2011년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놓고 보면 41%로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데이터가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수출에 대한 통화 약세 효과는 과거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가 못 일어났다는 데이터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IT 관련주 강세의 원인인 건가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약세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쭤본 건 IT 관련주가 왜 강세인지가 먼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승원 파트너가 좀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좀 우리 단순해서 좀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그 자동차 판매량 목표치가 800만 대 수준에서 3년째 지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810만 대, 820만 대, 10만 대 수준으로 고정이 되고 있거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몽구 회장이 1000만 대 체제로 가겠다. 그러면서 자동차주들이 쭉 올라갔었고 부품주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더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양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환율 효과에서 일부 그 마진을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양 자체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 볼륨 자체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겠고요.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OLED라는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또 지금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확산에 따라서 레이저 마커에 대한 쪽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쪽이 벌어졌고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호재로 볼 수 있는 갤럭시 S7의 출시라든가 G5에 대한 출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카메라 수요에 대한 증가 듀얼 카메라의 사용이라든가 자동차에서의 카메라 사용에 대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각각 보게 되면 소소하게 다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늘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쪽 자체가 IT 부품이다 보니 IT 부품주는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되는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효과는 이익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는 거지 매출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IT 부품과 자동차 부품의 차별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하이닉스의 그 실적 발표 당시 IR을 통해 가지고 1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도 좀 우울하게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주가가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 워낙 많이 장비 빠졌죠. 쪽도 또 소재 네네. 쪽도 다 괜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품이나 장비 쪽을 만드는 쪽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소재 쪽 보여주고 있고. 그 오시아이 머티리얼즈나 네네.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정도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매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새로 크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예전과 같은 이제 시장 그 평균 PER 배수를 받기보다는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그 밸류에이션 정도까지밖에 상승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이내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갑자기 또 크게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자주 겪다 보니까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워낙 만만치가 않죠. IT 부품주 요즘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포트폴리오 내 종목에 좀 한번 담아볼까 이 고민이 생기는데요. 김동엽 부장이라면 좀 담아보겠습니까? 네, 담아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네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같은 질문 아닙니까, 결국은요?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IT 부품주라든가 IT 산업 전반이 어떤 엔화 약세라는 공통 악재 앞에 자동차보다 조금 더 강한 부분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발표된 이제 수출 지표를 기반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액하고 주가의 상관성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 15년간의 차트를 보면 거의 상관관계가 0.96, 그러니까 96%에 해당할 정도로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거의
등가 모양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발표된 그 1월 달 수출 지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거를 13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좀 배분해 가지고 보게 되면요. 저 세 번째에 있는 자동차가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22% 정도 줄었다라는 줄었네요. 수치인데요.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14% 정도가 줄었고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무선통신기기는 약 7% 정도 줄었다. 그리고 이게 핸드폰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핸드폰이죠. 그리고 아까 이승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OLED라든가 SSD 분야는 오히려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식으로 분석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같이 다 줄긴 줄었는데 덜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IT가 선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IT랑 자동차랑 그 어떤 일단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력 우위가 조금 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대무역 경합도죠. 경합도 쪽에서 보면 또 하나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일본하고 경합도를 따져봤을 때는 거의 수평에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우측에 있는 자동차랑 한일 경합도는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치열한데요. 저 가로축에 있는 엔저 영향 정도 쪽에서 보시면은 자동차 쪽은 거의 뭐 엔저 영향을 확 받는 그런 업종이고 상당히 높네요. 예, 상대적으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은 엔저 영향이 다소 떨어진다는 식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차랑 IT 쪽만 보면은 최근의 흐름만 보면 우리나라가 IT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기 우위에 때문에 있죠. 예, 자동차도 뭐 거의 많이 따라잡거나 우위에 있는 면도 있지만 일본의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의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뭐 현대 기아차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다. 이런 것이 아마 엔저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김동엽 부장하고 이승원 대표, 뭐 이서호 부장 세 명의 전문가가 이쪽,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쪽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요즘에 IT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은 이유를 좀 일목요연하게 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저도 오늘 아주 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덜 줄은 쪽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일본의 그 무역하고의 또 경합도에 있어서도 IT가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좀 낮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좀 이쪽 종목을 좀 담아봐도 된다고 했는데 좀 여기도 뭐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은 쪽은 역시 뭐 OLED 장비 쪽인 것 네네. 같고요. 반도체 소재 쪽도 요즘에 움직임 좋죠. 네. 예, 어느 쪽을 좀 가장 좀 탑픽으로 좀 꼽아서 담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지금 OLED를 갖고서 이제 조금 꺽자라고 얘기하면 좀 무섭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조금 이제 그 어리석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는 LCD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LCD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고 LED 디스플레이 실적에서 보여주죠. 매출은 늘었는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LCD 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OLED 시장이 정말로 열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OLED 시장으로 밀려서 우리가 OLED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이제 뭐 그 아이폰 7에다가 이번에 이제 그 보게 되면은 OLED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더를 2개 다 줬죠. OLED 쪽도 주고 LCD 쪽도 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워치에는 OLED가 들어가는데 아이폰은 여전히 LCD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면 OLED 시장에 대한 쪽이 빨리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거겠고요. LCD와 OLED에 대한 기술 갭을 누가 메꿀 수 있냐면은 이 대화면 쪽에서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LCD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백시트 하나만 붙이게 되면 지금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OLED TV라든가 이 개화에 대한 부분이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그 OLED 그 장비 업종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빠르게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겪을 가능성,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일부 아주 그 종목을 아주 잘 찾아야 되는데 반도체 소재 쪽에서 뭐 TCK 같은 쪽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쪽들 아니면 뭐 DTNE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IT 부품주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건들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화웨이가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진출까지 선언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 삼성, 뭐 LG전자 다 점유율이 줄 겁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오도 자체를 30%를 갖다 디스카운트 시켜버렸거든요. 이걸 놓고 본다
본다면 IT 부품주는 문제가 매출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스트 리덕션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겠고 또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부품주 정도만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MC넥스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 대한 접근만 가능해서 IT 부품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쪽이 오히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제약바이오는 그 아무거나 던져도 웬만큼은 하거든요. 웬만큼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섹터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도 워낙 뭐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투자 유망한지 많이 오른 쪽을 선택하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은 또 조정받을까 봐 겁나고. 김동엽 부장의 선택은 어느 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승훈 대표께서 거의 막내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 부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다음 주 22일에서 25일 날 열리는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관련해서 뭐 작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하이엔드급이나 아니면 보급형 카메라들, 아니 보급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듀얼 카메라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대세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해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도 그런 그 센서라든가 모듈 쪽을 양산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 쪽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사호 부장은 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요걸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잠깐 좀 하겠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주가가 좀 급락을 했죠. 네. 역시 이 문제도 화장품도 이 엔화 가치 약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실적 악화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두 가지 다 공통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뉴요커죠. 뉴요커, 예. 중국 관광객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요. 이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크 찍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오늘 선제적으로 좀 기관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양면으로 다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그렇게 실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좀 어느 정도 저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네, 오늘도 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 또 내용을 좀 분석해봤죠. 특히 뭐 오늘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것도 조정이 다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투자 전략을 구성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1.25포인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정규장 대비 0.28% 정도 소폭 하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은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30계약 정도 내외의 매도 우위,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60계약 정도의 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한 9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명의 전문가군요. 세 명의 전문가의 투자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이서고 부장은 양시장 모두 매수 의견 주고 있고요. 이승원 파트너도 역시 매수 의견. 김동엽 부장은 좀 중립적이네요. 보유 의견을 양시장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파트너부터 전략 설명해 주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시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이 가장 세고요. 작년 11월 10일 이후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8조 원이 넘는 매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코스닥은 8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매도하는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매도 금액 이상에 대한 쪽을 항상 그 며칠 있다가 또 매수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는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팔더라도 중소형주 섹터 내에서는 살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이 유출되는 가운데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측면을 놓고 본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쪽들이 점차적으로 다 해소가 돼가고 있는 얘기죠. 뭐 사드에 대한 배치 문제, 물론 이것이 새로운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주 중에 대한 그런 영향에 대한 쪽이 좀 일부 좀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렉시트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악재로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쪽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각종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쪽이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집중은 여전히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조정심하다 그래도 접근에 대한 쪽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은 컨텐츠 쪽들, 그리고 뭐 1인 가구에 대한 쪽들, 그다음에 사후 면세점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이노션이라든가 이런 쪽들 뭐 알아서 시장하고 상관없이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벗어나려는, 바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이승환 파트너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3월달에 그 약가 협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약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약 약가가 인하될 경우에 제약바이오한테 알려진 악재니까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악재가 다시 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약 쪽 오늘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녹십자, 종근당,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달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라올 때 바이오 종목들, 애로 가능성이 있는 쪽들 중심으로 해서 매출과 상관없는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승을 만들었던 조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그 제약을 갖다 동반하고 있는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녹십자, 종근당 뭐 이런 쪽을 위주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조정폭에 대한 쪽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이라든가 그 외에 그 종목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약가 인하에 대한 쪽 이슈, 그 약가에 대한 인하 이슈보다는 지금은 누가 더 기술 개발에 대한 수출에 대한 쪽이 더 빠를 수 있느냐에 대한 쪽으로 오르고 있는 거라서 그 이슈에 대한 쪽은 추세에 대한 조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세를 꺾는 형태에 대한 이벤트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가 협상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기존에 출시돼 있는 약품, 뭐 제네릭이든 뭐 신약이든 간에 출시돼 있는 약품의 네네. 대상인 거죠. 네. 예, 알겠고요. 반면에 이제 김동엽 부장은 양시장 보유의 의견 정도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뭐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래소 기준 거래소는 1900, 코스닥은 680에서 685선.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정쩡한 보통의 스탠스가 나오기가 힘든 그런 지수 단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지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방이다 하방이다 크게 베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를 거의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말씀드렸고요. 지수가 안 움직이거나 약간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다 그래서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설 연휴 이후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테마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바일 콩그레스 관련된 그런 뭐 IT 가상현실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모듈 쪽, 웨어러블 쪽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그 상임위는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를 아직 통과를 못한 그 원샷법 제가 3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내일 모레죠. 4일날 3일에서 5일 사이라고 예, 얘기했죠. 4일쯤에 뭐 그 직권산정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주회사군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원샷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형 지주사가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중소지주사가 더 유리한 건가요? 지금 얘기들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지금 지주회사 군은 뭐 중소형주가 훨씬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그러니까 대형 지주사가 더 훨씬 더 유리하다. 예, 대형주군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석우 부장은 이제 네. 양시장 모두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네.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외국인의 자금 동향이 조금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흐름을 좀 감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 동향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수는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매수에 동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양대 시장 모두 매수 말씀을 드리는데 양대 시장 모두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거의 일어나지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은요. 향후 어느 정도 이익단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놓고 보면은 비철금속, 철강, 원자재 관련주 쪽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종목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포스코, 풍산, 고려아연 뭐 이런 방향이고요. IT 쪽에서는 오히려 LG전자 쪽으로 장비 부품보다는 LG전자 쪽으로 방향
방향을 기울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